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는 로빈후드 주식이 2배로 오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현재 로빈후드의 주가가 지난주보다 약 5% 상승하였으며 제가 매수했던 시점과 비교해보면 60%가량 성장했습니다. 저는 총 8,000불 정도의 로빈후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 시점 저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빈후드가 어떻게 빠른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링크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로빈후드의 여러 리스크와 실질적인 기업 가치를 되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기업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인지 투자자의 시선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로빈후드 하면 항상 따라붙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1년 초 게임스탑 사태입니다. 당시 게임스탑은 실적도 부진하고 미래 성장성이 낮은 게임 판매 업체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며 높은 수익을 노리는 투자기관들, 즉 헤지펀드들이 게임스탑에 쇼트셀링을 걸고 있었습니다. 쇼트셀링이란 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 뒤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사서 갚는 투자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10달러일 때 이 주가가 곧 9달러로 떨어질 것 같다면 미리 빌려서 10달러에 팔고 나중에 9달러에 다시 사서 갚으면 1달러의 이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등장합니다. 레딧이라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단결해 이 쇼트셀링에 맞서 대규모로 게임스탑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가는 순식간에 폭등했고 일부 헤지펀드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문제는 그때였습니다. 로빈후드가 게임스탑 주식에 매수를 금지한 것입니다. 매도는 가능하지만 더 이상 살 수는 없게 된 것이죠.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공황 상태에서 매도를 쏟아냈습니다. 게임스탑 주가는 급락했고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일로 로빈후드는 개인 투자자의 기회를 막았다, 헤지펀드를 보호한 것 아니냐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청문회에 불려갔고 수많은 소송에도 휘말렸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로빈후드는 대부분의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사건이 기각되었고 법적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는 판결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로빈후드의 이미지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편에 서겠다는 브랜드 정체성과 상반된 행동처럼 비쳤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로빈후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로빈후드는 게임스탑 거래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미국 중앙결제기관 NSCC로부터 요구받는 담보금이 하루아침에 수백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 중소형 브로커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빈후드는 게임스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1.5조 원가량의 돈을 빌리면서까지 유지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로빈후드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거래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로 인해 몇억 원씩 손해를 본 투자자도 있었겠지만 만약 로빈후드가 그 상황에서 거래를 모두 열어둔 채로 버텼다면 플랫폼 자체가 무너질 수 있었고 오히려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가 갔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결정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헤지펀드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멜빈 캐피털은 게임스탑 사건 이후로 약 53%, 지금 원화 기준으로 약 10조 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고 결국 2022년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로빈후드는 헤지펀드의 손실과는 무관한 구조이며 실제로 고객 중심을 핵심 가치로 삼는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로빈후드의 7대 원칙 중 하나는 레디컬 커스터머 포커스입니다. 레디컬 커스터머 포커스가 무엇인지 로빈후드의 웹사이트에서 직접 보겠습니다. 고객은 우리 회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의 필요에 맞춰 서비스를 설계하며 고객의 경험이 쉽고 직관적이도록 노력합니다. 의사결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고객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고객이 불편을 겪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빠르게 해결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로빈후드가 얼마나 고객 중심적인 회사를 지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끔찍했던 게임스탑 사태 이후 로빈후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진행했습니다. 결제기간 단축. 과거에는 주식을 사면 이틀 후에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오늘 매수하면 실제 돈과 주식은 이틀 뒤에 교환되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이 이틀 사이 거래는 이루어졌지만 돈은 아직 안 들어온 상태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주가가 크게 출렁이면 청산기관은 중간 브로커인 로빈후드에 추가 담보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게임스탑 사건 당시 로빈후드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로빈후드가 이틀이 아닌 1일 정산체제를 강력하게 주장한 덕분에 미국 증권시장 전체가 1일 정산체제로 전환되어서 이 리스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거래 다음날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보 부담도 줄고 자금이 묶여있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로빈후드의 재무 리스크가 줄어든 셈입니다. 즉시 입금 한도. 로빈후드는 계좌 유형이나 이용자의 거래 이력, 리스크 수준에 따라 즉시 입금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계좌는 수천 달러 수준, 골드 회원이어만 대량 즉시 입금이 가능합니다. 즉 사용자별 위험을 반영한 유동성 관리 체계로 전환된 것입니다. 로빈후드는 이처럼 2021년의 사건을 배움의 계단으로 삼아 보다 안정적인 구조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들이 모든 위기를 완벽히 막아줄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스스로의 취약점을 숨기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빈후드 회사에게는 분명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는 페이먼트 폴 오더 플로, 주문 흐름 판매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수수료 없는 거래를 가능하게 한 로빈후드의 핵심 수익 구조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규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이 방식을 금지하고 있죠. 페이먼트 폴 오더 플로는 마켓 메이커에게 고객의 주식 주문을 넘기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1,000원의 주식을 사려 하고 시장에 900원에 파려는 사람이 있으면 마켓메이커는 순간적으로 900원에 매수하고 100원의 차익을 챙기는 구조죠. 100원은 작은 돈이지만 이걸 엄청난 규모로 하면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로빈후드가 고객에게 최적의 주식 가격을 제공하기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주는 마켓메이커를 우선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조가 반드시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리밋 주문의 경우 유저가 지정한 가격으로만 거래되기 때문에 누가 수익을 보든 사용자는 원하는 가격에 거래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페이먼트 폴 오더 플로를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켓 메이커인 옵티버의 입장에 따르면 페이먼트 폴 오더 플로는 오히려 경쟁을 촉진하고 사용자에게 더 나은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모든 주문은 마켓 메이커를 통해 처리됩니다. 대표적인 증권사인 피델리티, 찰스 슈엡도 SEC에 제출하는 서류를 보면 결국 마켓 메이커의 주문을 넘기고 있죠. 겉으로는 고객에게 최고의 가격을 제공한다고 말하지만 이들도 결국 마켓메이커가 돈을 벌 수 있게 주문을 그들에게 줍니다. 만약 미국에서 페이먼트 폴 오더 플로가 규제된다면 증권사들은 수수료를 다시 도입하거나 앱 안에서 브로커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결국 사용자들은 기능이 가장 직관적이고 빠른 로빈후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또한 로빈후드는 이미 수익 구조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페이먼트 폴 오더 플로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해주세요. 또 다른 리스크는 암호화폐 규제입니다. 현재 로빈후드는 전체 매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암호화폐에서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규제가 생기면 타격이 불가피하죠.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의 입장을 보면 암호화폐를 강하게 규제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암호화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미국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달러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통해 오히려 달러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바뀌지 않는 인식입니다. 이 리스크는 사실 이 무엇보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로빈후드가 항상 고객을 위한 옳은 선택을 하며 결국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거라 믿습니다. 현재 게임스탑 사태 이후 상당히 미움을 받지만 계속 고객들을 위한 선택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경쟁입니다. 로빈후드는 현재 피델리티, 찰스 슈엡, 위블, M1 파이낸스, 코인베이스, 소파이 등 수많은 경쟁사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피델리티, 찰스 슈엡. 이 회사들은 유저 수가 많고 전통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앱 속도가 매우 느리고 실시간 주가 정보도 종종 제대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저도 직접 피델리티를 사용해본 결과 은퇴 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실제 거래가 가능해지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사기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거래를 제한하는 내부 정책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거군요. 실제로 과거에 사기 피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도입된 조치라고는 하지만 이처럼 한 달 동안 거래를 막아버리는 방식은 요즘 시대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입니다. 낮은 연봉으로 인해 실력 없는 인재가 만드는 매력적이지 못한 증권사. 이대로라면 장기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워 보입니다. 위블은 로빈후드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분기 연속 순손실 상태입니다. 앱도 로빈후드가 더 뛰어나고 기존의 계좌를 보유한 피델리티나 찰스 슈엡에서 굳이 위블로 넘어올 이유가 부족합니다. M1파이낸스는 포트폴리오 자동 배분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사용자가 직접 설정한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는 구조입니다. M1파이낸스의 핵심 정체성은 이 기능 하나에 있었지만 로빈후드는 로빈후드 스트래티지스를 빠르게 도입하며 M1파이낸스를 선택할 이유를 사실상 없애버렸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전문 거래소로 이 분야에선 로빈후드보다 강력합니다. 하지만 로빈후드는 코인베이스보다 낮은 수수료로 많은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료 구독 없이도 대부분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파이는 원래 대출 중심의 슈퍼앱을 꿈꿨지만 개발 속도가 느리고 혁신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고객을 만족시키는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로빈후드는 낮은 마진, 간편한 UI, 빠른 개발 속도를 기반으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강력한 제품과 가장 빠른 실행력을 갖추고 있으며 진짜 슈퍼앱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내부자들의 주식 매도입니다. 현재 로빈후드는 최근 1년간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매도한 비중이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이건 좋지 않은 신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통 내부자가 자사 주식을 파는 경우 회사의 미래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내부자의 매도량은 그들이 보유한 주식의 5에서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대부분의 지분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모습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여전히 베팅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빈후드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를 짚어봐야겠죠. 로빈후드는 2021년 상장 후 현재 주가가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 논란과 조정기를 거치면서 2025년 6월 현재 주가는 약 $60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전혀 다릅니다. 2025년 1분기 로빈후드의 총 매출은 약 9억 2,7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무려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순이익도 3억 3,600만 달러, 전년 대비 114% 성장했고 주당 순이익 EPS는 0.37달러, 역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지나치게 높은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반영됐고 지금은 실적이 따라오고 있는데도 주가는 여전히 낮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조심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빈후드는 아직도 초기 성장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질적인 가치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5분 안에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DCF가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상단에 연결된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현재 로빈후드는 초기의 회사입니다. 그러므로 상당량의 돈을 새로운 사업과 기술 인프라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정확히 잉여 현금 흐름을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 분기의 잉여 현금을 기준으로 처음엔 빠른 성장률, 그 후에 줄어든 성장률, 그 후에 더 줄어든 성장률로 봤을 때 주가가 2배 뛸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EPS가 이미 2배 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높은 성장을 잡는 것은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항상 마진 오브 세이프티를 고려하고 낙관적인 시나리오부터 비관적인 시나리오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실질적인 기업 가치 분석 영상도 참고해 보시고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경험을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로빈후드는 어떻게 보면 많은 위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리스크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이를 반드시 이해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항상 개인 종목 투자를 하실 때는 그 회사의 장점과 단점들을 인지를 하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더 인텔리전트 인베스터의 저자 벤자민 그레햄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자는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든 반대하든 그로 인해 옳거나 그른 것이 아니다. 그의 분석이 옳을 때 그는 옳은 것이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